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목적이라 되어 있죠. 거기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요 했었던 것인데요. 동영상 강의 뭐예요? 아니, 이것을 복사해서 주지. 이걸 자세히 쓰는 것도 힘들었겠네요. 자, 보면 이렇게 이제 갑과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한단 말이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청약과 승낙이 뭐란다? 일치를 하죠. 우리 이것을 합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뭐는 필요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기로 했죠. 법률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등기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줄여서 권리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이루어진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실체법의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한다?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요,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효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요. 이것을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의 목적,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 이렇게. 그럼 지금 또 우리가 이제 뭘 보냐?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이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요. 성립했다? 그러면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특별한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일반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 먼저 기억나죠? 당사자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한단 말이죠.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죠?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금이 얼마냐? 등기는 언제 해줄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냐? 이것을 이행기다 또는 변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분양계약을 체결하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지금 당장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 2018년이요 12월 30일까지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언제까지 건물이 완성되어 있으면 된다? 내년 12월 30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12월 30일을 뭐라 하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행기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만 건물이 완공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완공된 건물에 의해서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해줄 수 있으면 되냐? 이행기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순서를 어떻게 하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목적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가능한 것은 볼 필요가 없죠. 이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것을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렇게요. 그럼 먼저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요, 한강에요 반지가 빠졌다. 그럼 우리는 보통요
그 반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한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을 우리 뭐냐?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나눈 것이고, 이 불능은 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구별하죠. 성립이라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시적은 체결하기 전을 얘기하고 후발적은 체결하고 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여기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하죠. 이것을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것을 원시적이다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만들어진 배경 같은 것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에서 과거 인류는 무슨 인류라고 하죠? 원시 인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원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체결은 오늘 2월 1일 오늘 체결했는데 이 건물은 이틀 전에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집이니까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죠. 그런데 을은 보통 밀수인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자기네 집이니까 건물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은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되고, 을에게 또 미리 알려가지고 을이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은행 자기네 집 땅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미리서 알려줘야 되죠.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는요, 상호 서로 고지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갑은 을한테 보여야 되냐?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야 돼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었다 이 말이죠. 즉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을이 대출을 미리서 받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그런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는 대출을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그 대출 이자를 갑이 대신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신뢰 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요 측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땅을 사지 않을 건데 측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측량을 했다는 것은 측량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량 비용은 쓸데없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갑이 그 비용을 을에게 반환을 해야 돼. 그것을 무슨 이익이라 한다?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2월 20날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발적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원시적이고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니까 후발적 이렇게요. 이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갑이 이제 을한테요 1억 원에 이 집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요 다시 처분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미리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요 다시 병한테 처분하려면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것을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행을 하면은 을이 다시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이전을 했더라면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해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이익을 갑이 을한테 보전을 해줘야 되죠. 그것을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가능성이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고, 불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냐 후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전이다 뭐 원시적, 성립하고 난 후다 후발적.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 이익.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원시적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후발적은 이행이익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그런데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뭐냐? 항상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전이니까 여기서 뭐한다? 이미 멸실이 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미 화재로 소실됐다. 소실 항상 불타버렸다. 수용이 됐다. 멸실했다. 이 세 가지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는 이미 이 말이죠. 이미 알겠죠?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고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후발적은 뭐라고 나오냐? 후발적은 항상 이렇게 나와. 후발적은요 뭐냐면 무슨 계약 체계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 체계로 임대차 계약 체계로 저당권 설정 계약 후 이런 말. 알겠죠? 무슨 후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것은 뭐다? 후발적이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나가면 먼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요. 객관적 불능이고 여기서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 여기 일부가 불능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다 이렇게요.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이죠. 객관적 불능이죠. 여기 전부 불능이죠. 여기 일부 불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원시적과 후발적은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객관적이란 말은 뭐에 반대죠? 주관적에 반대죠.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 민법은 참 특이하게요. 569조에서 뭐냐면 타인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은요. 그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의무 부담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타인 소유물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의 건물이란 말이죠. 갑의 건물인데 내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 자체는 체결을 해. 그런데 대신 뭐를 못 해주죠? 등기를 못 해주죠. 등기를 뭐라 하냐?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 등기를 해주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없으면 우리는 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계약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 해준다? 등기는 내 마음대로 못 해주죠?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등기를 이전 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등기를 해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첫 번째 계약은 누구든지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 그 권한을 처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계약은요. 그것을 뭐란다? 의무부담행위라고 얘기하고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나중에 채권법 보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원시적, 객관적. 그러면 객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지금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었는데 어제 분명히 건물이 있었는데 오늘 하고 날 때 보니까요. 어젯밤에 누가 건물을 철거하고 없는 거예요. 객관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물이 있어요. 이게 내 건물이 아니고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을 내가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주관적이다. 주관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은요. 3층짜리 건물이 전부가 다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부 불능은요. 3층짜리 건물 중에서 3층만 멸실이 되고 1층, 2층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부 불능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말을 봐봐. 말이 길지만 아주 짧은 말이에요.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우리 매매계약 체결하죠? 여러분이 학원하고 수강계약을 체결했죠? 그것을 계약 체결이라고 하죠. 계약 체결 상이죠, 상. 이것을 과정에서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때 책임 무슨 책임을 져? 여러분 이거 쭉 따라가죠? 쭉 따라가면 뭐하고 같이 연결된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되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이죠. 그래서 이때 책임은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요,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런데 자기 건물이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갑은 자기 건물이니까 적어도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 몰라.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갑이 을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죠. 왜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하고 원주 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방학 때요, 같이 한번 제주도 놀러가가지고 그 집을 한번 봤단 말이죠. 별장을 한번 봤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요, 이 사람이 또 원주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죠. 그냥 나 원주에서 놀러 앉아 살래.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건물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에 팔 건데 얼마에 판다? 아, 그럼 그건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둘이 어차피 건물 다 봤으니까요, 또 가서 볼 필요 없이 여기 앉아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어젯밤에요, 바로 옆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 그 불이요, 우리 집에 엄겨 붙어가지고 우리 집에 불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정신없으니까 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한 사람한테 너가 모든 책임을 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려면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 과실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의가 좀 더 한 단계 또 위라고 보시면 돼. 과실이 좀 더 밑이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데 고의가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을 뭐라고 한다? 귀책 사유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책임 있는 사유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문에 법조문에서 뭐라 하나? 채권법 가면 책임 있는 사유로, 또는요 뭐라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와. 또는 뭐라고 나온다?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액이다. 원칙적으로 원시적, 객관적, 전보불능 뭐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런 원시적이 뭐라고 그랬어? 원시적은 뭐라고 해야지 원시적이죠? 이미 이 말, 이미 멸실, 이미 소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시험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첫 번째,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것은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 것은 그러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소실, 그걸 찾으면 돼. 두 번째 뭐라 나오냐?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밑도 끝도 없이. 그럼 뭐를 찾으면 돼? 이미 멸실, 이미 소실, 이미 수용, 그걸 찾으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무효? 그럼 뭘 찾으면 돼? 이미 멸실, 이미 소실, 이미 수용, 그걸 찾으면 돼.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걸 찾으면 된다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란 말이 뭐냐면, 일단 100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홍수가 져가지고 20평이요 땅이요 포락이 돼버렸어. 포락. 다른 말로 하면 20평의 땅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측량한 게 얼마밖에 안 돼?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것을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을 얼마에 샀다? 1억에 샀다 이 말이죠. 1억에. 평당 100만 원. 이러면요, 이걸 평당 100만 원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평당을 뭐란다? 면적이죠. 면적을 100만 원이 뭐죠? 가격이죠.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은 암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런 아파트 분양할 때는 어떻게 돼? 혁신도시 어떻게? 평당 얼마 이렇게 안 해요? 하죠.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평당이란 말은 면적이라고 해. 100만 원을 뭐라 하냐? 가격을 정한다고 그래. 그래서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 말은 뭐라냐? 평당 100만 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뭐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한마디가 바로 뭐냐? 이 한마디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량을 지정했는데 평당 100만 원씩 100평을 1억 주고 샀는데 측량하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런 말이죠. 일부 불능이란 말은. 알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전부가 불능이 돼야 되죠. 여기는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한다? 574조.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하죠. 담보 책임이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이고 뭐란다? 우리가 여러분 봐봐. 평당 100만 원이에요. 100평을 1억 주고 샀는데 80평밖에 안 되니까 돈 깎아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을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80평, 100평이 있어야 적어도 70평으로 건물을 지으려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80평밖에 안 되면은 50평밖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유효이니까 일단요, 뭐는 청구할 수 없냐?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면적이 부족할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고 뭐로 가는 것이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은 무효이고, 두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세 번째,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후발적은 뭐죠? 매매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후, 후후후 이렇게 돼. 그것을 후발적이다. 후발적은 일단은 유효예요. 유효. 일단은 유효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나오냐?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유효인 것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왜? 유효인 것은 그러면 무효인 것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지선다행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부 불능인 거. 그냥 시험에 안 나와. 항상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왜냐면 유효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매매계약 체계로, 전세권 계약 체계로, 임대차 계약 체계로, 저당권 설정 후, 그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 후,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만 원시적이라는 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알겠죠? 유효.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 특히 여기서 매도인, 여기 매수인, 그 다음에 여기가 쌍방, 이렇게. 그럼 매도인을 뭐라 한다? 매도인, 그것을 뭐라 하냐? 채무자.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 채권자. 그래서 쌍방, 이렇게. 여기를 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고 매수인을 왜 채권자라고 하는가?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한번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의무를 채무자라고 하죠.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청구권 권리가 있죠. 채권자라고 하죠. 그러면 갑원들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채무자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채권자란 말이죠. 그러면 갑을 그러면 우리는 채무자라고 해야 돼? 채권자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을은요,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의무.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을은요, 돈으로 보면은 채무자고, 등기를 보면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냐고. 이 사람도 권리 있고 이 사람도 권리 있고 이 사람도 의무 있고 이 사람도 의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법은 약속을 했어. 아무 말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기준한다? 건물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전해 줄 사람, 그걸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건물을 넘겨받을 사람, 그 사람을 채권자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만약에 굳이 이 을을 채무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무슨 말을 반드시 써야 돼? 대금이란 말을 반드시 써야 돼. 그랬을 때는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기준한다?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수인을 등기를 가져오는 사람이죠.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해주는 사람이죠. 이것을 말한다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 보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됐죠? 매도인의 잘못,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매수인의 잘못, 규칙 사유죠?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봐.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후발적을 지금 보고 있죠. 후발적. 계약체라고 난 후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 누구 때문에 없어졌느냐? 매수인 때문에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 지금 멸실됐죠. 계약했는데 1억 원에. 그런데 을의 잘못해가지고 을이 건물을 불태워버렸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상식이잖아요. 아니 내 집을 을이 불태웠다잖아요. 그럼 가서 을한테 돈 1억 달라고 해야죠. 봐요. 그러면요 이번엔요 갑의 잘못으로 갑이에요. 자기가 자기 집을 자기가요 부부싸움에서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죠. 집을 싸게 팔았니 비싸게 팔았니 아윗바와 싸우다가요 열받아서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당연히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불태웠으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열받아요? 을이 열받겠죠.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 건물이요 불탔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지진으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 갑이 잘못 있어 없어? 없죠. 을이 잘못 있어 없어? 없죠. 아무도 잘못 없죠? 그걸 쌍방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건물이 없는데 돈을 왜 줘요? 알겠죠? 갑은요 어떻게 해요?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죠. 그런데 봐봐요. 을의 입장은 봐.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탔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을은요 건물이 불타고 없으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돈은 어떻게 돈은 줘야 남자야 돼? 줘야 되죠. 봐.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면 등기는 가져오지 못하고 돈만 주죠. 됐죠?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아무도 잘못 없이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졌다. 태풍. 그러면 건물은 없어지고 갑은 을한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없어지고 돈은 못 받죠. 갑이 돈을 손해보죠. 만약에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을의 잘못으로. 그러면 등기는 가져오지 못하고 돈만 줘야 되죠. 결국 을이 돈만 주니까 을이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부담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는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데 매도인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채무불이행이다. 지금은 이게 중요해.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뭐다?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은 절대로 안 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이 법을 지금 구조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누가요? 채무자가. 세 번째는요. 잘못이 있어.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 없어?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후다? 후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은 원시적이죠. 여러분 원시적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원시적이니까. 담보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후발적, 같은 후발적이죠. 같은 후발적인데 위험 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되는데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을 했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어디로 보냐? 법령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은 확정, 가능. 8페이지 봐봐. 강의 나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목적의 가능성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목적이라고 얘기한다. 목적.
법률행위 내용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뭐가 된다? 무효. 여기 원시적, 객관적은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맨 끝에 법률행위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는 뭐에 따라서 사회통념, 가능과 불능을 나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다? 불능은 어떤 불능이 돼야 된다? 확정적으로 불능이 돼야 된다. 확정적. 페이지 8페이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그림 봐봐요. 그림 보면 갑하고 을이 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없어지죠. 원시적. 계약이 체결하고 난 후에 없어지죠. 후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시적과 후발적 있죠. 원시적은 뭐라고 나왔다? 이미. 그다 써 뭐냐? 세 가지를 써봐. 멸실, 수용, 소실 세 가지가 나와. 멸실,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뭐다? 소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 봐. 오른쪽 뭐라 나왔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뭐라고 했죠? 무효. 그 말이 중요해. 무효. 동그라미 하고. 그런데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죠? 이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슨 얘기다? 신뢰죠. 왜다? 원시적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일부죠. 일부 불능은 매매한 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 평당 100만 원. 아파트 분양 써졌죠? 이런 경우는 뭐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거기다 이렇게 쓰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X 이렇게 됐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말이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말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러면 후발적은 뭐라고 그랬죠? 후발적은 뭐뭐 후 이렇게 돼 있죠. 후발적은. 그래서 후발적은 뭐다?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1번, 2번, 3번 써놨죠? 채무불이행은 뭐다? 반드시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위험부담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요 가능성에 관한 것이.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민법 총칙하고요 물권법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채권법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요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적법성이죠. 그럼 적법성은 뭐다? 이렇게요.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효력 규정하고요. 효력 규정, 여기요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먼저 크게 봐. 여러분 적법성은 뭐라고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여기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위. 여러분이 어떤 행위가 있죠? 여러분 어떤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는요 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질서라고 얘기해. 법질서는 법을 얘기해요. 자, 봐봐요. 여러분의 행위가 만약에 살인이다.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요 법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쳤더니 반발을 해. 그것을 우리는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발하지 않고 법질서 속에 스며들죠.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살인죄죠. 살인이죠. 살인죄는요 형법에 의해서 형법에 위반이 돼요. 형법에. 그럼 여러분 침을 뱉는 거 있죠? 침 뱉는 거? 길거리 걸어가는 거? 그래서 뭐냐?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해도 위법하고요. 위법. 그 다음에 침을 뱉어도 법에 위반됐으니까 위법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위법이에요. 사람을 살인해도 위법이고 침을 뱉어도 위법. 둘 다 똑같아. 그럼 위법은 단지 법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 명의시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명의시탁을 했어. 그러면 위법해. 그러니까 명의시탁한 것이나 침을 뱉는 것이나 사람을 폭행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가리지 않지 않고 동등하게 다 위법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침 뱉는 것하고 사람을 살인한 거 똑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은. 그런데 왜 살인죄를 저지르면은
사형을 처하는 것이고, 사형을 처하고, 침을 뱉는 것은 왜? 침을 뱉는 것은 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 3만 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하나는 사형을 시키고 하나는 왜 과태료 처분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은 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양으로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요, 살인죄하고 침을 뱉는 것하고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저울에 올렸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요, 살인이라는 것은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침을 뱉는 것은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가볍다고 해서 이것을 경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겁다고 해가지고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살인죄를 뭐란다? 중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거우니까 법을 위반한 건 둘 다 똑같지만 그것을 스케일 위에 저울 위에 올려봤더니 살인죄가 훨씬 더 무겁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는 뭐란다? 사형을 시키는 것이고, 침을 뱉는 것은 뭐란다?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이라는 것은 단지 법을 위반했다, 다 똑같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이걸 이제 봤으면 뭐를 이제 다시 보냐면, 그래서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을 봐요. 우리 이제 법은 강행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고 하고 임의 규정, 임의 법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정이란 말이나 법규란 말이나 똑같아요. 여기는 임의고 여기는 강행이잖아요. 강행이라는 것은 강제로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 말이고요. 강제로. 여기요, 임의 규정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법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너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임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보면 100조 제2항에 보면요, 뭐가 있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물이 뭐냐면, 종물은 이런 배 있죠, 배. 배에 보면 배에서 노 있죠? 그 다음에 주물은 뭐냐? 주물은 배를 얘기해, 배가 중요하지. 우리가 배를 사고 팔 때 노가 중요해, 배가 중요해? 배죠? 배를 주물이라고 얘기하고, 노를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주물과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배를 팔면은 처분하면 같이 처분한다, 이 말이죠. 처분에 따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열쇠 있죠, 열쇠. 이거 항상 헷갈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키 있잖아요. 키를, 이걸 뭐라고 그래, 키를? 열쇠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고 그래? 자물쇠고 열쇠예요? 다 같은 세자 돌림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 항상 헷갈려. 알죠? 자물쇠 열쇠. 아무튼요, 이건 이건 자물쇠. 어디가 더 주예요? 자물쇠가 이거 주죠? 이건 뭐예요? 종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면 키 사러 왔는데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열쇠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물쇠 사러 왔는데요? 그럼 뭐도 같이 따라와요? 키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걸 주물이고 종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언제나. 이러면 배를 샀는데요? 배를 샀는데 노를 딱 봤더니 노가요 다 낡아가지고요. 이거 뭐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아, 그럼 노는 됐다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하고 배는 같이 처분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의 규정이라는 거 뭐죠? 강행 규정이라는 거 뭐냐? 100조 제2항을 뭐라냐? 규정 또는 법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행이라는 것은 그 법을 강제로 행하라 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뭐죠? 너는 반드시 배하고 같이 처분해야 돼. 따로따로 처분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우리가 법조문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강행 규정, 하나는 임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조문이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A는 B다. 그럼 반드시 A는 B가 돼야지. A는 B가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A는 C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법조문 그대로만 반드시 해야 돼.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법이란 게 뭐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합시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뭐라냐?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물은 주물에 처분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범위 안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른 합의. 그것을 임의규라고 해요. 임의. 당신들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너는 배를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한다고 돼 있지만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으로 뭐라고 돼 있다? A는 B라고 돼 있단 말이죠.
반드시 A는 B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규정? 강행 규정. A는 B라고 돼 있어도 반드시 A는 B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A는 B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A는 C라고 할 수도 있고 A는 D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나오는데 시험에는 다른 국가고시는 다음 중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뭐라 나오냐? 강행 규정 속에서도 효력 규정이 있어. 효력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또 효력은 뭐고 또 단속은 뭐냐? 또 이게 또 헷갈리죠. 이런 법조문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하면 우리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법을 위반했어, 위반. 효력 규정을 위반했어, 위반. 단속 규정을 위반했어.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처벌 받는데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그러면 이거 공법이 있고, 그러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공법이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여러분요, 여기 있어요. 공법과 사법이 뭐냐? 여러분 혹시 공법 시간에 강의 들었어요? 아니, 우리 학원에서 제일 허우대 멀쩡한 선생님 강의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그 공법 선생님, 이동 선생님 강의 들었죠? 그 강의 들으면, 이번에 이동 선생님이 그 별빛치기 모임을 했거든요. 약 한 500명 가까이 왔어요. 알겠죠? 전국에서요.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학생들이 별로 호응이 없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선생이에요. 알겠죠? 어제하고 그제하고 모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약 한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년 합격하면 꼭 호응 좀 해주세요. 내년에 합격해서 꼭 호응 좀 해주세요. 합격해서. 네. 알겠죠? 오케이. 합격해서.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의 효력과 효력과 단속이 있는데 이 고비라는 기준은 뭐냐? 법을 위반하면 전부 다 그것은 다 처벌받아야 돼. 무조건. 이런 법을 위반했는데 처벌 안 받아요?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이 뭐고 사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공법과 사법. 이런 부동산 공법이라고 말 들었죠. 법에 원래 법조문에요. 법에요.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알겠죠?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없어. 그럼 공법이 뭐냐? 공법 이러면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시험 보는 데는요. 객관식은요. 뭐냐? 상하관계냐 상하. 그러면 평등관계냐 그것을 사법. 상하관계를 공법 이렇게. 여러분 우리죠. 국가하고 국민. 국가가 더 위에가 있죠. 국민이 더 밑에가 있죠. 알겠죠? 어떻게 할 수 있다? 말했잖아요 내가요. 안 했어요 여기서요? 아직 안 했어? 그것은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파출소를 얘기해요. 파출소가 경찰 얘기 바로 국가 권력이에요. 이런 파출소 앞에 가가지고요. 노상방뇨를 시원하게 한번 해봐. 알겠죠? 이따 강의 끝나고 나서 시원하게 하면 파출소 직원이 나와가지고요. 경찰이 나와가지고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더 낮은 거예요. 국민이 더 높은 거예요. 알겠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요. 바로 목동님이 잡고 그냥 유치장에 쳐넣어버리죠? 그러면 국가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요. 파출소 앞에다 노상방뇨 했다. 살아남을 길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죠? 딱 보면 국가가 높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폐해가 뭐예요? 말장난에 속아가지고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럼 국민이 주인인 게 어디가 있어? 상상하는 얘기지만. 그네 봐보세요. 무당지 돼가지고 저렇게 해도 끄떡없이 저렇게 있잖아요. 제일 큰 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국가하고 국민하고 뭐가 더 없냐?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요. 하도 정치인들 뭐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알겠죠? 혼자 뼈 빠지게 해가지고요. 세금은요.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열심히 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요. 여기 보면,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누가 더 높아요? 강원도가 엄청 이런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누가 국가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비록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상하관계가 없죠. 명예목적 관계 아니죠? 우리는 평등한 관계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하고는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음식점하고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하고 회사 사장하고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인 것이죠. 내가 비록 업무상 사회적으로 명령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에서.
알겠죠? 우리가요, 국가적 의미, 우리가 어떤 명령 복종 관계, 군대 것처럼 그런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의미에서의 명령 복종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사장하고 여러분하고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다 평등한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관계다? 사법 관계인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럼 봐봐요.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을 위반하잖아요. 공법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죠. 공법상으로는 처벌을 받는 거죠. 이런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국가하고 관계를 다루는 법이 간단히 얘기하면 공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법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이건 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제목을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공법은 국가하고 상하관계를 다루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공법을 맨 처음에 배웠겠지만 첫날에요. 국계법이 있고 도정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농지법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법들이 있죠. 그 모든 법들은 국가하고 나하고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배우는 모든 법들은 1대1의 관계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죠. 상하관계를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 국가로 갈 때는 무조건 가서 내가 따뜻할 때는 가봐. 국가에서 어서 오라고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항상 국가와 관계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 서류가 접수돼서 검토를 하고 또 그래서 필요한 경우 청문을 하고 그래서 또 위원회가 있으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받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주고 결정이 안 되면 결정을 못 해주면 다시 내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민법처럼 공부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 보면 공법을 민법처럼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듣기는 되게 편하죠. 그런데 그건 뭐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써야 되죠? 항상 절차를 써야 돼요. 절차를 써놓고 그 다음에 항상 강의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공법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차를 쓰고 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쓰는 것을 이게 왜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공법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을 때는 그래요. 공법은 이런 우리 민법처럼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민법은 이거 설명하다 저거 설명하다 아무 데도 돼요. 공법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법은 언제나 국가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관공서에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서류가 쭉 올라가지고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가 나올 때까지 그냥 간다 안 간다? 아니죠. 단계를 밟아 안 밟아? 단계를 다 밟죠. 그런 절차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절차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절차에서는 뭐가 있고 여기 절차에서는 뭐가 있고 여기 절차에서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공법 강의 같은 거 보면 되게 듣기 쉬운 강의들이 있어. 그런 강의들은 그냥 이렇게 민법처럼 설명하니까 쉽죠.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 알겠죠? 그걸 우리 공법이라고. 공법은 절차 상하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모아놓은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요. 동산 말고 부동산 거래에서 국가하고 국민 간에 필요한 법을 모아놓는 법을 뭐라 한다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봐봐. 부동산 등기법 있죠? 등기는 어디 가서 등기한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죠? 등기소는 뭐다?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등기법은 무슨 법이다? 공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법은 1대1의 관계, 평등한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우린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법을 위반하면 국가는 용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처벌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 효력 규정이든 단속 규정이든 공법상으로는 무조건 처벌해. 그러니까 구별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별하냐? 여기 보면 효력 규정은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은 사법상으로 유효가 돼. 이것을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효력 규정이든 단속 규정이든 법을 위반하면 일단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이건 구별 안 되죠. 그런데 구별하는 것은 효력 규정은 그것을 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 1대1의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요 1대1의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구별하는 실익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 단속 규정 여기에 유효인 것이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여기요 무허가 음식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무허가 음식점, 숙박업, 우리 시험에 났죠? 둘 다 났어. 숙박업,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간생략 등기가. 이런 봐, 여기 안 봐, 여기 보면 왜 중간생략 등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서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해 주겠죠. 을이 그러면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주겠죠. 이렇게요. 그래야 되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아. 왜요? 자기는 등기하면 등기 비용 들어가죠. 취득세 들어가죠. 또 팔면 또 양도세 나오죠. 세금 내다 판나잖아요.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했죠? 그럼 공법적으로 뭘 한다? 처벌을 받죠? 그런데 이것은 갑이 병한테 등기했죠? 이 을은 등기 안 했죠? 그래도 병은 등기를 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을은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형법, 공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사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사법적으로는 유효가 되는 거. 봐요. 우리가 이러면 김밥 말아서 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없이 김밥 말아서 팔죠?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 아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1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와, 최소. 알겠죠? 그런데 김밥을 말아서 판 할머니하고 나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김밥 옆구리 터진 김밥을요, 사업자 등록도 없이 팔죠? 그러면 딱 보고 사업자 등록 없으니까 김밥 막 먹고 나서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우리 이것을 무전취식, 그걸 사기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난리가 나. 무슨 말이겠죠?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없이 김밥을 말아서 파는 것은 국가하고 관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러니까 김밥값 내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내고 가야 된다. 내 말 좀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사법적으로 무효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뭐죠? 명의대죠, 명의대요. 명의대요. 그럼 공중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해서 따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명의대요. 알았죠? 명의대예요. 공중에서 자격증 있잖아요.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부동산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만 없애버려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100%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평생을 먹고 사는데. 알겠죠? 이 원주시대도요, 약 한 500개 정도의 아마 중개업소가 있을 거예요. 원주시를 30만, 5만 원, 5만 원 보면요. 한 500개, 500개는 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어요. 5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약 한 200개가 넘는 것은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자예요. 뭐죠? 중개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사람 없어진다 해보세요. 당연히 떼돈을 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 좀 하지 마. 명의대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형사처벌 받죠. 그리고 나서 면허가 취소가 되죠. 몇 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5년 이내에 다시 응시를 못해요. 알겠죠? 5년 되면 어떡한다? 머리가 녹슬어서 절대로 안 돼. 알겠죠? 5년 쉬었다 오면. 그래서 명의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요. 이 아파트가 갑의 건데요.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이것을 을한테 등기를 하죠. 등기. 그것을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신탁자라고 하고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명의신탁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죠?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신탁자는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다는 거죠. 명의신탁.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기 있죠.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 그 지정된 구역에서의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겠죠?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 기초강의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만 봐도 여러분 충분한 것이 알겠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 뭐다? 단속 규정이 뭐다? 그럼 여기 봐. 이제 목적은 확정돼야 되죠? 당사자에게 확정돼야 되죠? 그럼 여기 보면 당사자랑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된다? 이행기까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가능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암기 좀 해. 앉아있지 말고. 가능성은 뭐를? 사회 통념.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가능과 불능으로, 불능은 또 뭐를 기준으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과 후발적으로. 원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은 뭐?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적법성은요, 먼저 무슨 규정?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강행 규정은 법 규정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고, 임의 규정은 법은 정해놨으니까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이 말이죠. 네 맘대로 하세요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속에는 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러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중에서 둘 다 법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법을 위반하면 공법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 처벌을 받죠. 그런데 사법적으로 유효이냐 무효이냐가 구별 기준이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도 뭐가 된다? 무효. 그런데 단속 규정은요, 사법상으로 뭐 유효.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